네, 여러분들 이제 5번째 과목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2교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들 2교시의 과목은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이렇게 세 과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은 시험 문제가 영역이 있다고 해서 그 영역에서 그 영역에 대한 문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영역에서도 다른 영역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풀었으니까 이제 다시 이런 문제 안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 문제가 나오는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괄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네 과목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느끼시는 점은 어떤 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을 때 교과서를 그냥 1부터 100까지 팠는데 딱 요점만 정리해야 하니까 나름대로 좀 정리가 된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런 느낌이 드신다 그러면은 다행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론 공부를 하시고 문제풀이를 하시면은 이 교육의 위력을 좀 더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요, 지금까지 문제가 많이 나온 걸 바탕으로 해서 이 정리가 된 것이고요. 뭐 한두 번 나온다고 해서 리스트도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또 문제가 이렇게 좀 꼬여서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연관된 것을 이렇게 연계하다가 보니까 10문제 중에서 10문제라고 그러면 10문제 중에서 6, 7문제는 분명히 이 교과서에서 나오는데 한 3문제 정도는 이 교과서에서 찾을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100% 합격률이 100% 적중률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신이죠. 그죠? 예, 저도 문제를 내는 사람의 의중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무슨 문제를 낸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문제를 내본 사람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문제를 낸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문제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그 해 연도에 시험 문제로 나오는 일들이 많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시고 이 10문제 중에서 6문제나 7문제 정도 있는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부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득점을 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고득점을 받는 방법은 여러분들 정리 서머리가 아니라 그 교과서 있잖아요. 그 교과서를 8권을 다 읽으시면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정의를 묻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 정의를 묻는 질문이 제가 써놓지 않은 것 중에 나올 수 있으니까 80점 맞겠죠. 하지만 80점이나 60점이나 합격하기는 매한가지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택이라는 부분들을 더 정확하게 제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역사회복지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론은 지역사회복지론 시험 문제에 지역사회복지론 문제는 많이 안 나와요. 어디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요. 법제론에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 라고 얘기하는데 지역사회복지론이라는 것 자체에 이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핵심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재가복지라는 부분들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영역 자체가 사실은 법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되게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제론을 공부를 잘 하신다고 하신다면 지역사회복지론의 한 3분의 1의 문제는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직은 이론 공부하시느라고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풀어보시면 그 강사가 이야기하는 게 뭔가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제론 문제가 25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땐 법제론 문제가 한 40문제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역사회복지론 핵심 키워드를 보시면요. 지역사회복지에는 지역사회복지 정의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개념, 여기에 상호작용, 일정한 지역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흔히 어떤 생각 하십니까? 우리 동네 사는 동네를 이거 지역사회라고 얘기하죠. 지역사회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서로 상호작용. 배고프면 식당을 가고 배우고 싶으면 어디 간다? 학교를 가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돼요. 우리 동네에 집이 5채가 있는데 이 5채가 서로 옹기종기 살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지역사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역사회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그것이 지역사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적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역이 있었죠. 바운더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경계라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데 이 지역사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대 지역사회로 넘어오면서 이제 온라인, 인터넷, 밴드, 그 다음에 카톡, 집단 카톡, 이런 것들도 전부 지역사회 지역사회 안에 유형에 포함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지역사회 개념으로 들어간다라는 것. 즉, 지역사회 전통적 개념하고 현대 지역사회 개념을 구분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사회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지역사회 개념을 전통적 지역사회 개념과 현대적 지역사회 개념으로 구분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핵심 키워드 A에 보시면 지역사회 개념, 지역사회 유형 테니스와 힐러리, 지역사회 복지의 등장 배경, 전통적 지역사회, 현대 지역사회 비교, 여기까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사회 조직을 정의한 사람은 프리드랜더, 구린, 더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더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중심이다라고 얘기해서 참여라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랜더, 구린, 더넴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라는 것들을 좀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이 지역사회 복지론에 최근 3년에서 5년 동안 가장 많이 나온 인물이라고 한다 그러면요. 누구냐면 로스와 로스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타 아니에요? 로스만. 그죠? 오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은 분명히 다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전부 CEO 모델을 얘기했는데 CEO 모델을 했는데 어떻게 몇 분류를 했냐? 3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3분류. 예. 3분류. 즉 3개로 모델을 분석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로스는 지역사회 조직 이론 3모델이고 로스만은 지역사회 조직 실천의 3가지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름도 비슷한 사람들이 어떻게 3모델까지 똑같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복지론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당신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삼겹살 구이 해 먹을 때 로스해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3분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로스와 로스만은 지역사회 모델을 5개의 체계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틀린 거죠.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로스와 로스만이니까 삼겹살 이러면은 3분류로 되는 거니까 틀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걸 틀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스의 지역사회 조직이론 3모델 분석에서 지역개발하고 지역사회 조직 있잖아요. 이 지역개발하고 지역사회 조직은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스라는 사람은 지역 주민의 중심의 참여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로스는 지역사회 주민 중심의 참여를 강조했던 사람이 로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역사회 교류 모델은 지역사회 복지시설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이나 단체들이 서로 연합하는 걸 지역사회 교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로스만이라는 사람은 지역사회 조직 실천의 3가지 유형을 얘기하는데 지역사회 개발, 지역사회 계획, 지역사회 행동을 나누는데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건 로스하고 똑같이 지역주민 중심의 참여를 의미하는 거고 지역사회 계획은 여러분들 사업계획서 누가 작성해요? 사회복사가 작성을 하죠.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계획은 전문가주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행동이라는 건 액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먹을 쥐고 하늘 높이 올려서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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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합니까? 전국 철거민 연합. 그 다음에 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장애인 이동권 투쟁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일부 집단, 일부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특정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을 지역사회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올해는 시험 문제가 지역사회 행동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익 집단들, 자기네들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특정 단체, 특정 지역 주민들이 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역사회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최근에 예시들이 지역사회 행동에 대한 예시들이 많이 나오죠. 예전에는 지역사회 개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개발, 지역사회 계획, 지역사회 행동 이것이 누가 주체가 되느냐라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로스라는 사람은 지역개발, 지역사회 조직, 지역사회 교류 모델로 했는데 지역개발 모델하고 지역사회 조직 모델은 지역주민 중심의 참여고 지역사회 교류 모델은 지역사회 기관하고 사회복지기관하고 지역사회 단체 이런 것들이 교류를 하는 것이고 로스만이라는 사람은 지역사회 개발, 지역사회 계획, 지역사회 행동인데 지역사회 개발은 지역주민이 지역주민의 문제를 지역주민 중심으로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하고 지역사회 계획은 전문가 중심으로 가는 거고 지역사회 행동이라는 건 특정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거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여러분들이 문제가 3문제가 나오든 5문제가 나오든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웨일과 갬블의 지역사회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까지는 웨일과 갬블이 그다지 많이 안 나왔는데 이제는 웨일과 갬블이 되게 많이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시면 웨일과 갬블은 근린 지역사회 조직,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화, 지역사회 경제개발, 정치 사회행동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근린 지역사회 조직할 때 이 근린이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근린이라는 말이요. 가깝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린자가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뭐예요? 가까운 이웃을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있는 곳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근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통적 지역사회 모델이 근린지역사회 모델이에요. 우리 동네 안에 있으니까 우리 동네 안에서 같이 참여해서 한다라는 모델이 근린지역사회 모델입니다. 그런데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화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은 뜻만 같으면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뜻만 같으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 사람하고 통화해가지고 하는 부분들 될 수 있는 것이고 영역 파괴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화입니다. 목적이나 목표에 따라서 이 집단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화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역사회 경제개발은 로스만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경제자가 들어가 있는 것들만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치 사회행동이라는 부분들은요. 우리 사회복사들이 보수교육대나 이럴 때 정치 얘기하면은 되게 두드러기 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왜 사회복사가 정치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 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사회복사 1급 시험에서는. 뭐냐면은 사회복사는 정치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상대방이 엄청나게 배기 싫고 상대 집단이 진짜 너무 짜증나고 안 좋고 하다 하더라도 그 상대 집단에서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으면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이익을 취하는 행동들을 우리는 정치 사회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지금 여기 핵심 키워드에 쓰여져 있는 이 내용만큼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격적이게도 앞부분에서 5문제 이상 나온다라는 것, 안 비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지역사회 복지의 역사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한국 지역사회 복지 역사, 미국 지역사회 복지 역사, 영국 지역사회 복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우리나라는 신토불이니까 한국 지역사회 복지 역사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이제 6월 25일, 우리나라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광복은 언제 했습니까? 1945년이죠.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독립 만세 해가지고 했다고 해서 나라가 그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일본이 물러나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3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일본이 쓰던 말, 행동, 그 다음에 그 문화 이런 것들이 벗어나려면 시간이 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우리만의 체계를 잡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니까 1948년 8월 달에 7월 달에 법을 만들고 그 정부를 수립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아니 광복하자마자 전쟁이 일어났으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 1950년대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막
뭐 대포 쏘고 총 들고 내려오면 뭐 집 무너지고 건물 무너지고 사람 죽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무슨 지역사회 조직을 하며 그 상황에서 무슨 체계적인 원조를 할 수 있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돕는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외원 구호죠. 그죠? 예, 외원 구호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복지 형성 기본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급속한 사회 변화로 인한 사회혼란과 6.25 한국전쟁을 거치며 아동, 노인, 장애인 위주의 생활시설 보호 사업이 주류 형성이 됐다라는 거지 다른 거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980년대,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이 많이 생겼고 재가복지 서비스가 도입이 됐고 으쌰으쌰 이거 많이 했죠. 노사분규 뭐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었고 지역사회복지발전기는 1990년대 이후서부터는 뭐 그냥 눈이 부시게 막 발전이 된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미국은 앞에 실천론에서 배우셨겠지만 자선조직협회가 1890년대에 시작이 됐고 그 1920년대에 넘어와서 미국이 대공황을 겪으면서 뉴딜 정책이 나오면서 국가 중심으로 복지가 됐다가 60년대에 넘어와 가지고 민간 쪽으로 많이 넘어갔죠. 그래서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국가가 돈이 없다가 보니까 민간 쪽으로 많이 넘어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뒤에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은 역사가 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행정론 정책론에서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는 현대 지역사회복지 역사를 보시면 영국은 민간이 중심이 되고 국가가 민간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 여기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는 맨 처음에는 관에서 운영을 하다가 1930년대, 40년대는 그러다가 이것이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민간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대해서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시험 문제 때는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 지역사회복지 역사는 당연히 나오고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가 미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보다 빨리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뉴딜 정책 때문에 미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잖아요. 민간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정권의 모델이 약간 영국의 모델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사회복지 시험 문제 내시는 분들이 교수님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사회복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감각이 있는가 없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 C로 넘어가시면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관련 보고서가 있는데 시본 보고서, 허버트 보고서, 버클레이 보고서, 그린피스 보고서가 있는데 이 시본 보고서, 허버트 보고서, 버클레이 보고서, 그린피스 보고서는 핵심 키워드 안에 있는 내용들만 아시면 되는데 시, 허, 버, 그 이거 순서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시본 보고서의 의, 허버트 보고서의 의, 버클레이 보고서의 의, 그린피스 보고서의 의를 알아두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보고서에 대한 거는 우리는 말 그대로 비버리지 보고서만 100다 외웠는데 비버리지 보고서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시본 보고서, 허버트 보고서, 버클레이 보고서, 그린피스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도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시면 지역사회복지 이론 핵심 키워드 D로 가시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이론들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지역사회복지론부터는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실천론, 실천기술론에서는 모델이 여러분들을 괴롭혔지만 지역사회복지론, 행정론, 정책론에서는 이론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갈등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갈등이론. 그런데 이 갈등이론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갈등이라는 말이 좋게 보입니까? 안 좋게 보입니까? 안 좋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역사회복지론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갈등이론은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갈등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서로 싸우면서 큰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매가 맨날 싸워요. 삼남매인데 첫째하고 둘째하고 완전 견원지간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저것들 왜 싸우는 거야? 싸우지 좀 않게 해. 무슨 일 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애들이 싸울 수도 있는 거지 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갈등 이론이 그겁니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갈등이라는 거는 불가피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갈등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이론 자체가 갈등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직사회에서 갈등이라는 것도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예, 말 그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가 된다라는 이론 자체가 갈등 이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 이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복지 관련 이론 보시면 자원동원, 교환이론, 엘리트주의 이론, 다원주의 이론, 사회구성주의 이론, 권력의존 이론 이렇게 있는데요. 이 지역사회복지 관련 이론은 옛날에는 대강대강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대강대강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자원동원, 교환이론, 엘리트주의 이론, 다원주의 이론, 사회구성주의 이론, 권력의존 이론이 아주 골고루 나오고요. 그 밑에 있는 주민참여 이론, 아른스테인의 주민참여 8단계는 매년마다 나오는 거예요. 이 주민참여 이론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자원동원 이론은 자원을 누가 더 많이 동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권력관계가 형성된다는 이론이 자원동원 이론이고, 교환 이론은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자가 나와요. 단어 안에서.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교환 이론이라고,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을 교환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엘리트주의 이론은 시험 문제에 최근에 와서 많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사회도 어떤 사회예요? 기득권 사회죠. 엘리트주의 이론이라는 거죠. 10명 중에 8명은 엘리트가 아니고 2명만 엘리트인데 이 2명이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이론 자체가 엘리트주의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원주의 이론은 다양한 의견을 얘기하는 것, 사회구성주의 이론이라는 부분들은 이 사회라는 것 자체가 이제 복잡 다단한 요소를 띠고 있다.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성립된다. 뭐 이런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권력의존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원이 많은 쪽, 자원동원 이론하고 되게 비슷하긴 하지만 권력이 많은 쪽에 있는 걸로 이제 사회가 많이 돌아간다라는 것이 권력의존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갈등 이론하고 지역사회복지 관련 이론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주민참여 이론은요, 아까 그 다른 데서도 보셨겠지만 표를 각 과목마다 제가 하나씩 놓지 않습니까? 그 표 중에 주민참여 이론 아른스테인의 주민참여 8단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221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가 있는데, 아니 1단계를 맨 위에 쓰고 8단계를 맨 밑에 쓰는 거 아니에요? 오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아파트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주민이 참여하지도 않고 주민의 얘기가 들어가지도 않고, 3단계, 4단계, 5단계는 주민이 참여는 하는데 주민의 말은 안 듣고, 6단계, 7단계, 8단계는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의 의견대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아른스테인의 주민참여 8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작, 치료 이거는 1, 2단계, 정보 제공, 상담, 회유는 3, 4, 5단계, 협동관계, 권한이행, 주민통제는 6, 7, 8단계인데 6, 7, 8단계가 주민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의견도 관철되는 시스템이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사업법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놓은 건데요. 지역사회복지관 정의는 사회복지사업법, 법제론의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제5조 2번에 쓰여져 있습니다. 죄송해요. 사회복지사업법은 2조 5번에 쓰여져 있습니다. 2조 5번. 2조 5번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의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내려가시면은 사회복지관의 역할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사회복지관에서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회복지관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 할 수 있다. 자활도 할 수 있고요. 장애인 복지도 할 수 있고 청소년 복지도 할 수 있고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한 복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만 담당한다? 아니라는 거죠. 중산층도 담당한다라는 것을 아는데, 중산층하고 저소득층이 부딪히면 저소득층부터 우선으로 한다라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요, 사회복지관의 경영 모델 같은 게 되게 중요한데, 공립공영이냐 공립민영이냐 민립민영이냐 민립공영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위탁체가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이런 데서 협동조합까지로 발전이 됐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 F로 넘어가시면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부분들인데,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법에 대한 내용을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똑같은 데가 어디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사회복지협의회랑 기능이 같아요. 다만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는 시군구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은 도, 시까지 있는 부분들이 광역, 도, 시 이 부분까지고, 시군구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의 분류에 1차 기관, 2차 기관, 3차 기관이 있는데, 이것이 앞에서 배운 1차 사회복지하고 2차 사회복지하고 구분하시는 것을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모금 기능도 하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교육 기능도 하고, 사회복지에서 협의 기능도 하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하는 기능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에서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지역사회복지론 시험 문제의 중심이 되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관이 그 중심이 된다는 것들을 알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요. 공동모금회라는 게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동모금회도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들어가 있는데, 공동모금회가 생기게 된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법제와 같이 논의하셔서 해야 되는데, 한두 문제 정도 나와요.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 것이 핵심 키워드 뒤에 보시면 공동모금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공동모금의 발전 과정, 공동모금의 기능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법제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공동모금의 구성원이 누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보시면 재가복지와 탈시설화라는 게 있잖아요. 재가복지 문제는 지금까지 꾸준히 나왔어요. 가장 복지에서 기초적인 문제고, 메릴 리치몬드 여사 미국에서 나온 것도 재가복지였고, 그 다음에 자선조직협회도 재가복지였기 때문에 재가복지는 그런 의미에서 나왔지만은 최근에 와서 탈시설화법이 통과가 됐고, 서울에서는 조례까지 통과가 돼서 서울은 다른 지역과 달리 탈시설화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사회복지의 핫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가복지 서비스를 탈시설화와 구분지어 가지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은 행정론에서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있을 때 그 엘리자베스 구빈법 다음에 정주법, 그 다음에 작업장법, 길버트법 이런 식으로 하면서 탈시설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써놨죠. 탈시설화의 등장과 내용, 관점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핵심 키워드 H에다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학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론은 정말 다른 부분들도 그렇지만 이 책 안에 있는 것만 읽으시면 거의 25문제 다 푼다고 해도 거짓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올해 2022년도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해여서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보장계획을 만들었고, 그게 4년마다 한 번씩 해서 올해 2022년에 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실시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고,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역할이라는 거 진하게 제가 표시해 놨거든요. 그거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역할도 읽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여러분들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들이 또 핫 이슈로 들어옵니다. 사회적 경제 아시죠? 말 그대로 사회적 경제라는 거 안에 협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회 서비스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사회적 경제 안에 신용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이런 종류들을 많이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사회적 경제라는 것에 대한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장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사회 복지론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역사회 복지론 문제보다는 오히려 법제론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역사회 복지론이 딱 중간에 있어서 다른 과목들과 호환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다른 과목들과 병행해서 공부하시면은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슈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말 그대로 뭐 메가시티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5,190만 명 중에 3천만 명이 서울, 인천, 경기에 살고 있고 나머지 2,190만 명이 7도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인력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은 지역사회 복지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약화가 되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를 강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다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지역사회복지론에 내한 서머리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 풀이하시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지역사회복지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